자, 드디어 마지막 10교시가 되었습니다. 10교시는 공식형 기출문제 패턴과 실제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3장이죠. 공식형은 기본적인 구도가 어떤 것인지는 초반부터 이미 분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보통 표에 나와 있는 각 어떤 항목별 점수화된 수치를 합산을 해서 전체 합산 결과물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는 그런 순위를 설정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일단 기본 패턴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제 기준에 잡아줘가지고 제일 점수가 높은 것, 혹은 뭐 이제 벌점 같은 것이 제일 적은 것, 이와 같은 대상을 뭐 하나만 선별해라, 아니면 제일 많은 것으로부터 두 번째까지 2등까지 선별해라, 이런 기준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구도는 순위를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보겠습니다. 144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서 그 전에 142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패턴, 문제의 어떤 그런 구도는 예전에 본 적이 있으니까 144페이지 공식형에서 어떻게 정보가 제시가 되는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로 구성된 공식과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표와 텍스트로 구성된 공식과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구분은 뭐 문제가 아니죠.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145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세부 유형, 적용, 선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었죠. 자, 적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식, 조건으로 주어진 것을 정리해서 상황에 집어넣어가지고 특정 결론이 보통은 이제 수치 계산이 됩니다. 이와 같은 수치를 도출하는 것인데, 두 번째 문단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우선순위 아니면 그냥 총점 자체, 이런 같은 것을 묻는 형식이고요. 먼저 공식의 원칙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당연히 기본에는 있겠지만,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의 예외인지 파악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외라는 게 이 공식형 문제에서는 너는 아예 처음부터 대상이 안 돼, 이거를 보통은 말해주는 정보들입니다. 자, 자격 기준이 되면 지원금을 준다. 근데 그 자격 기준 중에서 특정 항목은 예를 들어서 무슨 나이, 아니면 무슨 연도, 금액, 이미 어떤 보상을 예전에 받은 경험이 있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 해당할 경우에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표를 보면 보통 그에 해당하는 예외, 즉 배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업체, 케이스가 꼭 하나 정도는 보통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빼고 들어가셔야지, 보통 문제를 낼 때 그렇게 자격 조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이 실제 어떤 점수상으로는 꽤 고득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점수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산하시면 순위가 엉클어져 버리죠. 이 사람이 1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처음부터 배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놓치고 포함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그 해당하는 배제되어야 될 사람이 포함되면 정답이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존재는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는 거, 지금 시간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세부 공식이니 하는 것들 이거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문제 직접 풀어보면서 체감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148페이지,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공식형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것, 계량적 의사결정이니 의사결정의 방식이니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실제로 문제의 풀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칙, 연산식, 계산, 항목에 도표화된 항목에 어떤 급간별 점수를 매기는 그런 방식과는 상관이 없고, 이거는 좀 거시적인 어떤 그런 접근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굳이 148페이지,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어떤 경영학 이론 같은 것에서 설명할 만한 이런 의사결정 방식 같은 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다만 기대값과 관련된 계산은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기대값은 확정되어 있는 금액 곱하기 확률이죠. 이 정도로 기대값과 관련된 계산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50페이지부터 이제 들어가서 공식의 정리, 원칙과 예외의 구별이라는 중괄호 3번 항목부터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바로 풀어봄으로써 어떤 게 예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논리와 비판,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분 정도 시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분석 들어갈게요, 저는. 자, 갑 사무관이 인턴 사원으로 선발해야 되는 후보를 모두 고르면 일단 최종 점수가 높은 순으로 2명을 결정하는 방식이고요. 사전 점수, 이거 그 동그라미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점수 40점 만점과 면접 점수 40점 만점, 항목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합산 점수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가산점과 감점을 모두 반영한 점수가 최종 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단계를 거쳐야 되죠. 사전 점수, 면접 점수 합하고 가산, 감 요거 추가. 첫 번째, 면접 등급이 A인 경우 면접 등급은 여기 표상의 두 번째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경우 40점. 이건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죠. 40점. B인 경우 35점. 그 다음 D 이하인 경우 20점을 부여한답니다. F도 20점입니다. 그 다음 사전 점수와 면접 점수 중 만점이 있는 경우, 만점은 아까 40점 만점이라고 했는데요. 만점은 동그라미를 쳐놓죠. 만점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항목마다 5점을 가산합니다. 항목마다 5점을 가산하니까 김독도 씨는 플러스 5점, 나바다 씨도 플러스 5점, 도지구 씨도 플러스 5점, 사오정 씨도 플러스 5점이 되겠습니다. 더는 없죠? 그리고 사전 점수가 가장 낮은 지원자의 경우 사전 점수가 가장 낮은 지원자는 사오정 씨네요. 의도한 것 같은데 사람 이름을 사오정 씨가 24점으로 가장 낮으니까 사오정 씨는 플러스 5점이지만 감점도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변동이 없네요. 자, 그리고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합산 점수입니다. 사전 점수가 아니고 면접 점수도 아니고 요 전체를 합산한 점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니까 이거는 곱하기 1.2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곱하기 1.1을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뭐를 예외적으로 처음부터 제외되는 그런 사람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보가 다였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애초에 이와 같은 인턴 사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같은 진술은 아무리 봐도 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2명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김독도 씨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 점수 80점이죠. 곱하기 80 곱하기 1.2 결과물을 일단 정리하지 않고 그냥 놔둬보죠. 이 양반은 안 되겠죠. 그래도 뭐 모르니까 적어 놓으면 65점. 도지구씨 37점, 40점이니까 77점. 뭐 자격증은 없지만 꽤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마대륙씨 아무래도 일단 여기서부터 점수가 안 되겠죠. 그래도 적어 놔보면 63점. 박우주씨 65점. 아, 근데 마대륙씨는 곱하기 1.2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박우주씨 없고 사오정씨의 64점 곱하기 1.2점. 마지막 장만옥씨 50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바로 다 정리가 되겠죠. 사오정씨가 감점이 된 게 있었지만 그래도 선발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김독도씨와 사오정씨 2명이네요. 자, 아이고야. 자, 이렇게 상대적인 것을 고르면 되는 거니까 1.2가 똑같이 곱해지니까요. 나머지 수치들과 관련돼서 사오정 씨가 아니고 아직 이 사람이 남아있죠. 도지구 씨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일단 77점인 사람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요 결과물들 가지고 판단할 때 일단 얘는 63점 곱하기 1점이니까 사오정 씨에 비해서는 점수가 낮을 거고요. 이거 계산한 결과물과 얘까지 비교를 해주는 것까지는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64 플러스 12.8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64 곱하기 12 플러스 12.8, 76.8점, 아유 0.2점 차이로 도지구 씨가 김독도 씨와 함께 선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계산 과정을 순차적으로 쭉 따라가면 되는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천천히 연습하기 첫 번째 적용형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원칙과 예외에서 예외
제거되는 대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발문. 5명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신청자는, 이건 뭐 발문은 별게 없었습니다. 자, 바닥글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일단 표 나와 있는데 지원 기준표, 이 지원 기준표를 지금 직접 분석하려고 해도 일단 이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정보를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첫 번째 항목, 지원금은 용량 곱하기 지원금 단가로 산정한다.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지원 기준이고, 실제로 이제 아래쪽, 맨 아래쪽에 있는 표, 지원 신청 현황에 나와 있는 용량 곱하기 태양광 같은 경우 단독이냐 공동이냐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찾으셔가지고 킬로와트당 80만원을 곱할 건지 아니면 60만원을 곱할 건지는 요 항목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위쪽 표와 아래쪽 표를 잘 연결시켜서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거 전부 다 어떤 조건입니까? 예외 조건이죠. 자, 전부 다 제외한다는 그런 기준들입니다. 일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인 거를 찾아봅시다. 아래쪽 표를 보셔야 되죠. 건물 소유자, 개인, 국가, 개인. 오케이. 병은 처음부터 제외. 아예 눈독도 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월 전력 사용량이 450kW 이상인 건물 역시 제외. 근데 어디에서? 태양열 설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태양열 설비 지원 대상에서만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태양열 여기서 봐야 되죠. 태양열 관련돼서 두 개가 있는데 이미 하나는 아웃됐고, 전월 전력 사용량 550kW입니다. 얘도 바로 제거되겠네요. 을도 제거. 뭐 처음부터 2명이나 나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용량이 지원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용량은 아래쪽에 있는 표의 기준의 용량이고요. 지원 기준의 범위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겠죠. 상단에 있는 표에서 용량, 이런 것들은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 2kW 이하인 것, 그 다음 2kW 초과 3kW 이하인 것, 여기까지가 맥시멈이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3kW를 넘어서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관련돼서 공동주택이니까 이거는 뭐 두 번째 공동주택 얘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공동주택은 30kW가 맥시멈이니까 8kW는 가능합니다. 일단 가능한 거는 동그라미. 그 다음 지열이네요. 지열 10kW 이하냐 10kW 초과냐, 얘는 한계가 없죠. 얘는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15kW도 문제가 없겠죠. 그냥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킬로와트당 50만원. 이건 바로 50만원 곱한다고 계산해 주면 되고, 값 같은 경우도 8kW, 공동주택이니까 80. 네,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마지막 무가 남았습니다. 무, 연료전지 1kW 이하입니다. 3kW니까 안 되죠. 뭐 3명이나 나가 떨어지네요. 그래서 값과 정만 비교를 해주시면 640, 이쪽은 750, 정이네요.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57페이지로 넘어가서 157페이지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녀석은 선택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선택형이나 적용형이나 어떤 그 문제풀이의 근본적인 프로세스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2분 정도 시간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제행사의 개최도시로 선정될 곳은 어딘가? 자, 첫 번째 바닥글의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넘어갔고요. 두 번째 문장, 후보도시 평가표에 따른 점수와 국제해양기구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선정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일단 국제해양기구의 의견이라는 것이 일종의 조건이죠. 이 조건을 우선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공식형 문제를 풀 때는 표 자체보다는 아래쪽에 조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조건이 사실은 어떤 기준,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조건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의견. 외국인 참석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에서 A를 받은 도시의 경우 추가로 5점을 부여해 줄 것. 이 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교통 항목을 보고 교통에서 A를 받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인천 플러스 5점. 더 없죠? 더 없죠? 교통 항목에서는 인천만 유일합니다. 그 다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가 각주 표시 같은 게 없는데 이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제주 중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가 어딘지는 다들 아시죠? 서울 아니고 대전 아니죠? 인천과 부산과 제주입니다. 플러스 5점을 해주는데 그럼 인천 또 5점이에요. 그 다음 부산 5점, 제주 5점인데 마지막 예상 참석자가 2,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회의 시설에서 C를 받은 도시는 제외할 것. 대전, 제주는 안 되죠? 그럼 제주는 아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도시를 상호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 A, B, C로 나와 있는 이 평가표, 평가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됩니다. 10, 10, 7, 10, 10, 7, 10, 3 대전 할 필요 없고 부산 7, 10, 7, 10 이렇게 해서 합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37점, 인천은 10점이나 가산이 됩니다. 왠지 인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점, 30점, 40점. 40점이 맞죠? 네. 그 다음 부산 12점, 22점, 29점, 39점. 부산과 인천이 경합을 벌였는데 1점 차이로 인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천천히 연습하기 문제, 선택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공식형 스스로 연습하기 파트 162페이지로 시작하는데 일단 1번 문제는 7급 예시 문제입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급 예시 문제 좀 복잡해 보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면 됩니다. 공식형 문제는요. 처음에 우리가 뭔가 막혀가지고 단서를 어떻게 이제 풀어서 실마리를 찾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은 사실은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주어진 항목이 좀 많다 뿐이지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게임 지시형 문제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향성만 놓치지 마시고 금액 계산할 때 어디까지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족이 길었습니다.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어떤 두 가지 기준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A 신용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서 월 50 이상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일 경우에 제공하는 기준 설정되어 있고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B 신용카드도 50배 100, 200 200 초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암기하고 선택지를 보는 게 아니겠죠. 큰 그림만 잡고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안 주어졌으니까 보기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용 금액, 급감별,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어떤 그런 가중치 같은 것이 다르구나.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고 첫 번째 기억.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월 120만 원이라면 A가 B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이거 이제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자, 기억에 따랐을 때 120만 원입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이니까 요거를 적용해야 되죠. 2번을 적용하면 100만 원 이하 이용 금액은 1000원당 1마일리지를 100만 원 초과 이용 금액은 1000원당 2마일리지를 제공함.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12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초과에 해당하므로 1000원당 2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120만 원은 1000원으로 나누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단위가 1200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곱하기 10 하면 만원이고 곱하기 100 하면 10만 원이고 곱하기 1000 해야지 100만 원이 되니까 1200회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0회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이건 잘못된 계산이고요. 진술이 어떻게 됐냐면 100만원 이하의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즉 100만원치에 대해서는 1000원당 1마일리지고 1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1000 곱하기 1, 금액이 확 차이가 나죠? 두 번째, 100만원에 초과한 이용 금액인 20만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까 단위로 친다면 200번이 나오게 됩니다. 200회 곱하기 2마일리지. 그래서 기껏 해봤자 1400입니다. 1400마일리지입니다. 아까 봤었던 거는 1200 곱하기 2를 하면 2400인데 아니죠. 1400밖에 안 됩니다. 1000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 B. B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B. 역시 여기입니다. B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이용 금액은 1000원당 2마일리지. 여기가 더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1000회 곱하기 2. 초과한 것은 200회죠. 곱하기 1. 그러면 2000 플러스 1이니까 2100. 네, 이쪽이 이쪽보다 더 적습니다. A 신용카드가 더 많이 제공하는 게 아니고 B 신용카드가 더 많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억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니은, 디귿 둘 중에 하나일 건데 결과적으로 선지 구조상 다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니은.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월 100만원에 초과할 경우 A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와 B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경우만 어떻게든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 100만원에 초과하니까 일단 2번 아니면 3번이죠. 2번 아니면 3번에서 가셔야 되고, B 같은 경우도 2 아니면 3에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딱 기준점인 200만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이건 케이스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여기 2번으로 적용해 들어가겠죠. 그러면 200만원일 경우 첫 번째 A 신용카드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00 곱하기 2 얼마입니까? 5000 아니 3000 1000 곱하기 이래 1000 곱하기 1마일리지 그 다음 1000 곱하기 여기는 2마일리지니까 합산하면 3000. 두 번째 B신용카드 1000 곱하기 2, 1000 곱하기 1 똑같죠? 결과물은 3000마일리지로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니은은 가능하고, 디귿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건 무조건 세 번째 방식으로만 판단해야 될 건데, B 신용카드가 A 신용카드보다 마일리지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이건 아예 단정을 지었습니다. 무조건 B가 A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닌 경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계산을 이 디귿 같은 경우는 몇 개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B 신용카드에 200만원 초과할 경우 70만원을 한도로 잡아가지고 70만원 이하면 이용금액을 1000원당 3마일리지, 70만원에 초과할 경우에는 급간을 더 나누지 않고 그냥 7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1000원당 1마일리지 제공한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금액을 뭐 470, 370, 270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맞겠죠. 네. 요거에 가지고 계산하기가 쉽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나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270만원을 썼다고 한다면 일단 B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오는가? 70만까지는 3마일리지니까 이건 고정값으로 무조건 2100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얼마? 7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해서는 200회 2000회 곱하기 1마일리지니까 그냥 2000이죠. 여기까지는 B가 A보다 앞설 겁니다. 자, A 신용카드 100만원 이하의 이용금액은 1000원당 1마일리지 1000 곱하기 1 1000. 그 다음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금액 역시 1000 곱하기 2. 200만원 초과하는 이용금액은 1000원당 3이니까 요거는 70이니까 700이었죠. 그래서 700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이 경우 B 신용카드가 A 신용카드보다 마일리지를 더 많이 제공한다라는 이게 아닌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시 270 이 경우 A는 0부터 100만원까지 1000 곱하기 그냥 1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사이에 100만 원 분에 대해서는 1000 곱하기 2. 그 다음 나머지 70만 원 분에 대해서는 700회 곱하기 3. 그래서 A 신용카드는 요걸 다 합산을 하면 2000, 2100, 그 다음에 1000. 요만큼의 계산 결과가 나오고요. B 같은 경우는 아까 봤었던 것처럼 7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100 기본적으로 나와주고, 이거를 제가 2000이라고 했죠? 2000 횟수 곱하기 1. 여기서 그냥 바로 A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70만 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70이 들어가는 그런 수치를 적용하는 게 조금 수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예를 하나만 딱 들어보셔도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B 신용카드가 A 신용카드보다 마일리지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A 신용카드가 더 많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경우도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좀 3분 정도는 시간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 들어가 보죠.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과 을의 최대 배상 금액으로 모두 옳은 것은, 일단 좀 복잡해 보입니다. 첫 번째, 층간소음 수인 한도라는 것이 주간 최고소음도, 야간 최고소음도, 주간 등가소음도, 야간 등가소음도, 이런 식으로 좀 생소한 용어들, 개념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층간소음 배상 기준 금액으로 수인 한도 중 하나라도 초과할 시, 위에 있었던 네 가지 있죠? 이것보다 더 높은 데시벨로 소음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그게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기간에 따라서 1인당 이만큼의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 주간 혹은 야간의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가 모두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거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됩니까? 주간에 둘 다 초과하거나 아니면 야간 항목에서 둘 다 초과하거나, 어떤 거? 최고 소음도와 그 다음 등가 소음도. 자, 이와 같은 경우 둘 다 초과. 이게 뭐 주간이건 야간이건 어쨌거나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각각이 주간에 다 초과되거나 야간에 다 초과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나타날 경우 30% 이내에서 가산. 최대 배상 금액을 발문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그냥 30%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가산을 할 때 30%치를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될 겁니다. 30%가 최고치니까. 두 번째도 최고 소음도 혹은 등가 소음도가 각각의 항목에서 주간, 야간이 모두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간, 야간 모두 최고 소음도가 초과되거나 아니면 주간, 야간 모두 등가 소음도가 초과되거나, 이번처럼 주간에 최고와 등가가 모두 초과되거나 아니면 야간에 모두 초과되거나 어쨌거나 이렇게 두 가지씩이 초과되는 경우가 나타나면 그때는 괘씸죄로 30%를 더 가산을 합니다. 3번,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개인에게 20% 이내에서 가산됩니다.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어떻게 그러면 실제 계산할 것인가? 둘 이상의 가산 기준에,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게 복합적일 수가 있죠. 둘 이상의 가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가산 금액을 산출한 후 합산한다. 예를 들어서 피해 기간은 3개월이니까 이건 6개월 이내에 50만 원이 적용되는 케이스겠죠. 주간의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가 수인 한도를 모두 초과했다면 주간의 최고 등가가 모두 초과했으면 1번에 따라서 30% 가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1인, 근데 그 1인이 마침 환자인 경우 어떻게 하는가? 자, 기본 배상 금액은 한 명당 50만 원이었죠. 6개월 이내니까. 거기에다가 가산되는 거 플러스 1번 항목에 따른 30% 가산된 금액 플러스 2번 항목에 따른 20% 가산된 금액. 이때 뭐에다가 곱해줬습니까? 앞에 합산한 결과물에 곱해주는 게 아니고 원래 50만 원이라고 설정되어 있었던 표에 있었던 배상 기준 금액에다가 곱하기 20을 하거나 곱하기 30을 해서 나중에 더해주는 구조였죠. 이걸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만 해봐도 될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상황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을이, 예, 두 번째 케이스를 보는 겁니다. 1년 6개월 전부터 야간에만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자 아래층에서는 가족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야간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등가 소음도는 42, 최고 소음도는 52였습니다. 야간 기준으로 보시면 야간 등가 소음도 35, 최고 소음도 50dB이 한계인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간에 등가 소음도 40이 넘어섰죠? 최고 소음도 50이 넘어섰죠? 둘 다 넘어섰으니까 야간 계열에서 둘 다 오버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거죠, 이거. 1번의 항목에 따라서 30%가 가산이 됩니다. 그 다음 1년 6개월이죠. 그래서 6개월 초가 1년 이내도 넘어가서 1년 초가 2년 이내라는 세 번째 80만원, 1인당 80만원이 됩니다. 자, 1인당 80만원.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구성원이 좀 많겠죠? 자, 아래층 피해자 가족은 4명이며 4명. 그중 수험생 1명만 가산기준 3에 해당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4명이니까 8, 4, 32. 그 다음 4명 다 가산점, 1번 항목에 따른 가산점 부여받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0.3은 얼마입니까? 24만원 곱하기 또 4명 해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항목 수험생 1명은 곱하기 20을 해주는데, 이거는 또 80만원에 대한 곱하기 20인 0.2니까 16만원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요 금액의 합산값을 가지고 이제 정보를 도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20, 96 플러스 16만원이니까 마지막이 2만원으로 떨어져야 되네요. 1번이죠? 네. 1번 아니면 4번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값과 관련된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값도 가산금이 부여가 되는데, 이때는 부부고요. 아래층 부부와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3번 항목과 관련돼서 20%의 가산금이 붙는 거는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넘어갈게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같은 패턴으로 충분히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 쉽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고요. 3번 별도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4번 5급 공채에서 나왔었던 문제. 요거는 표 없이 그냥 말로만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장으로만 됐을 때 그 일부분 조사 같은 거, 다만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한정적인 예외 조건과 관련된 정보 진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형처럼 나와 있는 이런 계산 스타일 문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이에 드는 시간은 2분 정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맥시멈 2분 30초. 저는 바로 들어가 보죠. 발문 별게 없습니다. A, B, C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르는 거고요. 자, 카지노 경영하는 사업자는 아래 징수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만일 납부기한까지 납부금을 내지 않았으면 체납된 납부금에 대해서 체납된 납부금, 그러니까 납부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라고 쳤을 때 그 중에 7억만 냈다. 그러면 체납된 거는 3억이죠. 그 3억에 대해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1회 한해서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체납된 납부금과 납부금 자체는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납부금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냈다면 나머지가 100분의 3을 곱해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액이 얼마인지를 처음에 잘 확정하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기억나시죠? 규정형 문제에서의 계산형 문제.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를 보실 때는 납부금 자체가 아니고 체납된 납부금을 기준으로 한다. 요거 놓치지 마셨어야 되고요. 실제 납부금 징수 비율,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이건 납부금입니다. 납부금을 얼마 내야 되는가에 대한 퍼센티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총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그 다음 10억 초과 100억 이하인 경우, 100억 초과하는 경우 각각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적용해보죠. 아래쪽에 보기를 보시면 카지노 사업자 갑의 연간 총 매출액은 10억 원,
사업자 을의 경우는 90억, 사업자 병의 경우는 200억 원이니까 일단 갑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는가? 갑의 납부금이 일단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연간 총 매출액 1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죠? 그러면 이 10억 원에 대해서 총 매출액의 10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 납부금입니다. 1000만 원 전체를 체납했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납부금도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체납된 납부금 1000만 원에 대한 가산금은 요거에 대한 100분의 3입니까? 3원이니까 30만 원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곱셈의 기준이 되는가 이것만 잘 찾으셨으면 됐습니다. 두 번째 을은 90억 원이니까 두 번째 항목 얘는 1천만 원 플러스 기본 1천만 원 깔고 총 매출액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약간 좀 복잡한데요. 총 매출액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것은 90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80억이죠. 80억 A 100분의 5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억이죠. 4억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납부를 참 성실하게 했습니다. 4억 원만 냈을 때 1000만 원 때문에 체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000만 원에 대해서 0.3 해주시면 되죠. 아니 0.03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역시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만 원으로 둘 다 연결되는 것은 1번 아니면 2번이고요. 야, 2번 3180 이건 좀 너무 세죠? 일단은 마지막 병 기한 내 납부금으로 14억 원만을 냈을 때 체납된 납부금은 얼마인가? 자, 200억이라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 4번째가 되겠습니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 6천만 원 기본으로 하고 총 매출액 중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100억 200억이니까 100억이 되죠. 100억에 대해서 10분의 1이니까 10억을 더해서 14억 6천만 원이 납부금인데 14억 냈습니다. 6천만 원 체납됐죠? 6천만 원에 대해서니까 곱하기 100분의 3 해주시면 얘는 180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오버냈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으로 도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는 여러분 별로 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수정사항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171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거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한 2분 정도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겁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실제로 이제 171페이지 나와 있는 해설을 보시면 이 해설에 노멀힐 K98형 출전 종목에 대해서 선수 A의 최종 점수를 125점이라고 했는데 115점이 맞습니다. 요거 계산 결과가 잘못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타니까 115점으로 점수를 여러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가 최적화, 금액을 제일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방안, 선택지는 무엇인가? 선택이라는 큰 유형 안에서도 이제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찾아라. 이런 스타일의 최적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분 30초에서 한 3분 정도는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발문은 별게 없었고요. 물어보고 있는 것은 갑이 지불할 관광 비용인데 고정된 금액을 찾으라는 거죠. 자, 바닥글의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 갑은 경복궁에서 시작해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타워전망대,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관광하려고 합니다. 자, 경복궁에서 서울시립미술관까지는 도보로, 서울시립미술관과 전망대 사이, 그 다음에 전망대에서 국립중앙박물관까지는 각각 지하철로 이동해야 된답니다. 네 군데가 있죠. 경복궁, 그 다음에 미술관, 미술관에서 타워 전망대, 타워 전망대에서 박물관. 그러면 요 각각에서 첫 번째는 도보 A, B라고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하철, 마지막도 지하철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한 번은 도보, 두 번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 이거는 고정입니다.
이동수단의 선택은 없어요. 이동수단은 무조건 도보, 지하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입장료 및 지하철 요금 나와 있습니다. 경복궁 1,000원 등등등 나와 있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1,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지하철은 2번 이용하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당구역 표시 각주 지하철 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탑승할 때마다 일정하게 지불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지하철 2번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지하철은 전체 2,000원이 드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도보는 별도 비용 없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관광 비용은 입장료, 지하철 요금, 상품 가격의 합산액인데 이 상품 가격은 뭔지 밑에 있는 표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값은 관광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방향성 잡혔죠? 돈 제일 적게 드는 값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값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인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가격이 들지만 비용이 지불되지만 어느 정도의 할인이나 무료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문제는 그냥 각각을 다 해봐도 되지만 일단 이 자체에서 얼마씩이 감액되는가를 가지고 전체 기본적으로 얘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드는 비용에서 얼마만큼씩이 빠지는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똑같은 결과가 도출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경복궁 1,000원, 5,000원, 만원, 1,000원, 그 다음에 지하철은 두 번이니까 요거 합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7,000원에다가 2,000원 더하니까 19,000원 나오죠. 기본 비용은 19,000원입니다. 이거는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설정하고 와야 되겠죠. 그 다음 스마트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1,000원입니다. 자, 1,000원이 비용이 플러스 되지만 플러스 1,000원 할인되는 게 얼마인가? 타워 전망대 제일 비싸죠. 50% 할인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5,000원. 지하철 당연히 무료니까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첫 번째 스마트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는 마이너스 6,000원 가능. 그 다음 시티 투어 버스 3,0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전부 다 30% 할인에다가 당일 무료, 지하철은 당일 무료. 그럼 얘는 또 마이너스 2,000. 그 다음에 경복궁 1,000원에서 30% 할인이니까 빼지는 거, 할인되는 거 300원. 그 다음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1,500원 할인되는 거죠. 1,500원이 줄어드는 거죠. 전망대 3,000원. 그 다음에 박물관 1,000원이니까 이것도 300원입니다. 요거를 다 합산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얘는 3,000원이니까 이거 쌤쌤이고 요 녀석들만 합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2,100원에 4,100원밖에 안 되네요. 마지막 시티 투어 버스 B.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5,000원이 되지만 아예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1,000원, 얘는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만원, 얘는 마이너스 1,000원. 자, 그러면 얼마가 줄어들죠? 12,000원에서 5,000원이니까 마이너스 7,000원. 얘를 선택하겠죠? 얘를 선택하고 이거에서 얘를 빼주면 12,000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는 스마트 교통카드, 시티투어 A, 시티투어 B 다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맨 마지막에서 말했으니까 이 녀석들 사이의 상대적인 금액 차이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얘들을 할인된 가격을 합산해가지고 비용 자체를 처음부터 그냥 더해나가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기준이 되는 기본 비용을 잡고 여기에서 금액이 이렇게 계산하면 좀 작게 되죠. 이렇게 좀 더 계산하기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방식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결국은 상대적인 금액 차이의 비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 바탕으로 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는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8번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
9번 문제. 9번 문제를 이거는 그냥 같이 봐보죠. 다음 글과 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A 사무관이 선택할 4월의 광고 수단은 무엇인가? 자, 8번이 아니고 9번에서 4월의 광고 수단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주어진 예산은 월 3천만 원. A 사무관은 월별 광고 효과가 가장 큰 광고 수단 하나만을 선택한답니다. 두 번째, 여기 예외가 나와 있죠. 제거 대상을 선정해 줍니다. 광고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면 해당 광고 수단을 선택하지 않는다. 슬쩍 아래쪽 표를 봐도 초과입니다. 초과. 3천만 원이죠. 초과한 것은 KTX네요. 얘는 처음부터 빼고 들어가고. 광고 효과는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한답니다. 광고 효과, 광고 비용을 분모로 넣고 총 광고 횟수는 광고 횟수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월 3회. 그 다음 버스는 1회니까 4월달은 30일까지 있죠. 30일까지니까 얘는 30회. 지하철은 60회입니다. 30회까지 있으니까 총 11,800회. 포털사이트 50회니까 이것도 30일 곱해주면 1,500회. 요렇게 이거는 관련돼가지고 어떤 수치값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거기에다가 총 광고 횟수 곱하기 해당 광고 노출자 수를 곱한 것으로 광고 비용을 이제 나눠주면 됩니다. 요거에다가 광고 비용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 계산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KTX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과 관련된 계산했을 때 월 3회 이건 그냥 3 곱하기 100만 명이니까 300만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인석 같은 경우는 30이니까 아까 30일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회죠? 이건 그냥 30 곱하기 한 회당 10만 명이니까 10만 그대로 곱해주면 300만 나누기 20000 얘보다는 얘가 더 효율이 높네요.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1800 곱하기 한 번에 2000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수치값 계산이 조금씩 조심히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비교를 해주시면 포털 사이트가 제일 높은 수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KTX 처음에 제거하시고 여기서 말했었던 총 광고 횟수는 70회, 60회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는 4월달은 30일까지 있으니까 곱하기 30을 해서 거기에 다시 노출자 숫자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됐다. 100만 명 같은 경우는 100만 명, 10만 명 이거는 갑자기 수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했을 때 다시 이런 만 단위로 환산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판단하기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입학 전형 합격자를 구하는 건데요. 요거는 일단 풀어보시고요. 요거 풀어보시고 저는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3분 정도까지 시간 설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7학년도 A대학교 공공학과 입학 전형 합격자는 얘는 이제 확정적인 한 명을 고르는 겁니다. 자, 바닥글 입학 전형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국어, 수학, 영어 3개 과목을 반영하여 지원자 중 한 명을 선발하고 이거 자체는 뭐 별게 없네요. 두 번째, 3개 과목 평균 등급이 2등급. 자, 여기서 2등급이라는 것은 3개 과목 등급의 합이 6 이내인 자를 선발한다. 이 조건에 만족하는 지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다시 3개 과목의 원점수의 합산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1차적으로 어떤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아래쪽에 이제 표가 2개 나와 있죠. 첫 번째 표. 이게 먼저 나와 있는데요. 과목별 등급, 원점수, 커트라인입니다. 요 녀석은 언제 이거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은 일단은 이따가 보게 될 요 두 번째 자료. 원점수 성적. 이 두 번째 표고요. 이 원점수 성적을 사실은 등급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등급이 부여가 되었을 때 각 과목별로 이 등급의 합산값이 6 이내여야지 1차적으로 선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급간입니다. 급간. 그래서 급간이라는 것을 빠르게 잘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 96점, 예를 들어서 국어 1등급은 100에서 96점 사이를 말하는 것이다. 즉 얘가 미니멈을 말하는 거죠. 미니멈. 이 등급의 미니멈 수치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원자 값 국어 90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얘가 미니멈이니까 3등급이 되죠. 3등급. 3등급이 됩니다. 수학 96점입니다. 딱 봐도 1등급이네요. 영어 88점입니다. 88점은 이 사이죠. 그러니까 3등급이에요. 그러면 아웃. 예,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등급의 합산값이 6급 이하인 것을 찾아내면 일단 값 걸러지고요. 국어 89점입니다. 89점이면 3등급 미니멈이라고 했죠. 그 다음 수학 89점이면 딱 걸립니다. 1등급. 영어가 얼만가? 영어 89점에 걸렸으니까 영어는 2등급이네요. 오케이. 이 사람은 그래도 6 이내니까 통과. 1차적으로는 통과. 병 93점입니다. 2등급 84점입니다.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2등급. 영어 89점입니다. 딱 걸려서 2등급. 오케이. 병도 통과. 정 국어가 79점입니다. 79점이면 4등급. 왠지 불안해 보이죠. 수학 93점이어서 1등급이지만 영어가 92점이니까 2등급이네요. 얘도 아웃. 마지막 무 국어 98점 1등급. 수학 60점. 60점도 그래도 급까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여기 어딘가 할 거니까 4등급. 영어가 100점이니까 1등급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이 3명을 골라냈죠? 나머지 후반부 작업은 뭡니까? 이거 합산한 점수값 상대적으로 비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충분히 다 개별적으로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원점수 3명의 원점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제일 높은가를 따져봤더니 을의 점수가 제일 높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쓸모 상황판단 기본이론 교재를 가지고 총 10교시에 걸쳐서 10강에 걸쳐서 기본이론 강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여기 포함된 문제들은 난도로 친다면 저에서 중정도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본 이론, 기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출문제, 특히 5급 공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여기 포함된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퀴즈형 문제 아니면 공식형 문제 중에서 상당한 어떤 그런 사고력과 아니면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꽤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10회 동안은 기본에 충실해서 문제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각각의 어떤 유형을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틀을 잡는 게 목표였었던 강의다 보니까 이번 쓸모 기본이론 강의에서는 아주 높은 고난도의 문제는 풀어보지 못한 게 많지만 그래도 일단 상황 판단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 감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 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좀 더 난도가 높은 그런 기출문제들은 개별적으로 풀어보시든가 아니면 제가 후속되는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더 고난도, 특히 규정 중에서 법조문이 어려운 것 아니면 기선이 요구되는 것, 공식형이나 단서형 중에서 지금 쓸모 교재에 포함된 내용보다 더 어려운 사고가 요구되는 그런 기출문제들은 또 별도로 풀어보는, 정리해보는 그런 수업 과정을 진행할 것이니까 차후에 그와 같은 수업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회 강수로 친다면 10강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은 과정이었지만 적어도 상황 판단,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그 기본적인 틀은 이 10교시 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잡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수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